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이 문학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많은 소통과 그리고 공감 이런 역량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공감과 소통의 역량은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이것은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이렇게 하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시대, 지금 인공지능 시대, 그렇죠? 인공지능 시대의 문화적 공감 소통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자, 문화에서 얘기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들의 문화적 공감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포스트 모더니즘 그 이론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이전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련해서 바로 나와지는 게 모더니즘에 관한 겁니다. 모더니즘이란 어떤 것이고, 모더니즘 시대에 작가들은 어떤 작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특징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특징들을 알아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 이전의 모더니즘, 그럼 그 이전에는 또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중세 시대는 또 어땠는지, 그러면 과연 문학이라는 속에서 우리 삶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여성들의 삶의 위치는 또 어디였는지, 그래서 오늘 다양한 작가와 작품들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시면서 오늘 수업 내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더니즘에 관한 얘기와 함께 모더니즘의 작가들, 그리고 그의 작품들, 그리고 그 이전 시대의 작품들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더니즘과 연결돼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실 텐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강조되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이건 길게 예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시대의 문학이라든가 우리 시대의 삶의 특징들을 같이 얘기를 나누시면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작가 브리스 레슨이라든가 앨리스 멀로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으로,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삶에서 어떤 부분을 더 투영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특징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적 비전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게 오늘의 주요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첫 부분에 제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모더니즘은 무엇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인가 직접 구글링 하셔서 먼저 학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먼저 제가 모더니즘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더니즘을 얘기하기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결시켜서 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더니즘이라는 단어에 포스트, P-O-S-T, 포스트가 붙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면 포스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포스트는 이후, 애프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이후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더니즘의 도덕적 진지함을 희화시킨다. 자, 희화시킨다라는 건 우습게, 재밌게,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덕적 진지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모더니즘은 상당히 진지하고 어떤 정형화된 부분들이 매우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바꾸어 놓는, 약간 어눌하게 펼쳐 놓는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얘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다음 얘기를 가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기법의 난해성이라고 말했는데, 기법의 난해성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법의 난해성이라는 건 어떤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 미술작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정물화를 그린다든가 어떤 인물화를 그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들이나 정물화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도형이라든가 레이아웃을 많이 흐트러 놓고 그런 작가적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간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상태들, 그러한 작품의 기법들을 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현실과 환상이 혼합된 소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현실과 환상이 혼합됐다. 대부분의 모더니즘 소설에서는 우리가 어떤 현실적이든 아니면 과거 회상이든 하나의 줄기를 타고 쭉 전개가 되는, 말하자면 시간적 전개, 즉 chronological order에 의해서 전개가 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들,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바로 올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또는 소설을 읽을 때 그 현실과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의 꿈속의 환상들이 같이 혼합돼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모더니즘이 아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러한 현실과 환상이 혼합된 소설이나 기법이 난해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우리 소설의 특징은 메타픽션의 소설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픽션에 메타를 붙인 거죠.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죠? METAVERS입니다. 메타버스, 가상공간, 가상현실. 자, 소설에서도 그러한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패러디한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들은 뒷부분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한국에서 나와지는 소설들은 어떤 게 있는가? 대표적인 작품으로 메소트리안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채식주의자라는 거죠. 예, 메소트리안이라는 작품을 보면 전통적인 소설의 구성과는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면, 그러면 모더니즘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모더니즘이란 하나의 그 감정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질서를 찾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더니즘 이전의 시대를 또 가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자, 어떤 정형화된 틀, 신중심의 시대, 공식, 어떤 기준, 이런 중심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으로 들어와지는 게 15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었어요. 그 르네상스 시대에서 신과 어떤 공식적인 진리 중심 이런 게 아닌 그 모더니즘 시대에 와서, 이 모더니즘 시대가 절대, 자, 여기 보시면, 자, 어떤 신이나 어떤 공식, 기준, 규준, 이런 거 정해는 그 절대가 아니다 라는 게 모더니즘인데, 그거보다 더 틀을 깬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죠.
자, 그리고 모더니즘은 여기 고급화된 예술 양식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이냐면 예전에 중세 시대는 우리가 중세 시대라고 하면 BC 500년에서 BC 1500년 사이에 그 1000년 동안의 시대를 중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중세 시대는 서양의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기독교 문화이고 중세 시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세 시대는 신 중심의 시대였어요. 서양의 역사에 기독교 문화가 1000년 동안 서양의 역사를 지배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신 중심의 시대는 뭐냐? 신 중심의 시대는 신이 중심이다 보니까 최고의 학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최고의 학문은 그렇죠. 바로 최고의 학문은 신학입니다. 신학.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최고의 학문이 신학이고 정치가와 그다음에 종교인이 이렇게 있을 때 어느 부분이 더 상위에 있었을까요? 정치를 하는 정치가가 그 당시 왕이라고 했을 때 왕과 제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 신 중심의 시다 보니까 왕보다는 이 종교인이 더 우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중세 시대의 최고의 학문은 신학이고 최고의 건축 양식은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하다 보면 가다 걸리는 게 성당입니다. 최고의 건축 양식은 얼마만큼 하늘과 가까이 다가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첨탑들, 하늘을 찌를 듯한 하늘에 아주 높이 솟은 그 첨탑들, 이러한 건축 양식들,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도 여러분 미켈란젤로나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 뭐 우리 천지창조 이런 작품들 보면 신과의 접촉, 그리고 신을 찬양하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중세 시대는 신 중심이었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바로 인본주의, 인간 중심, 인간도 감정 있고 중요하다라는 게 15세기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퍼지면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시대로 접어들었죠. 문화나 학문이나 건축 양식이나 모든 예술적 방면에 있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진 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주의 있고 쭉 나오는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모더니즘 시대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들어가지는 그러한 문학적 단계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더니즘은 또 작품에 있어서 어떤 기법적인, 테크닉적인 부분에 굉장히 몰입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이런 설명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에 있어서 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장면에서 그림을 가지고 제가 하나 설명을 한번 가볼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중고등학교 때 미술 책에도 나오고 미술 시간에도 많이 설명 들었을 테고 아니면은 우리 시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연애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작품들에 대한 퀴즈가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 그림 먼저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은 지금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귀를 막고 있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막 벌린 상태입니다. 자, 이 그림 자체가 여기 제목 보세요. The Scream이라는 작품 제목입니다. 그 영화에도 스크림이라는 그런 영화들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The Scream이라는 이 작품은 1895년 1895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작가 이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뭉크라는 작가입니다. 이 뭉크가 활동했던 시대는
1863년에서 1944년. 그래서 이분이 거의 20대, 30대 초반에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볼 때,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중세시대 때 그림에는, 여러분, 중세시대 때 그림에는 신 중심의 그림이다 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신의 그림, 천지창조, 네, 이런 신 중심이었었어요. 인간이 등장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뭉크의 그림을 보면 인간이 더군다나 그냥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소리를 지르는 감정을 폭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The Scream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더니즘 시대가 앞에서 얘기하는 중세시대와는 다른 시대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모더니즘은 언제 얘기냐? 자, 우리가 19세기, 20세기. 요거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1863년 그러면, 자, 1800년대 요거는 19세기라고 합니다. 19세기 중반이겠죠. 그렇죠? 1944년 그러면 20세기입니다. 20세기 초반. 그래서 뭉크가 살았던 시대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모더니즘이다 라고 하면 바로 이때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1850년대부터 1950년대 이때를 우리는 19세기, 20세기 모더니즘, 19세기 중반, 20세기 초 해서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하고, 지금부터 모더니즘 시대의 문화와 예술에 관한 얘기들을 전개를 하면서 여러분의 모더니즘에 관한 이해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다음 작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작품 이름은 Portrait of Mary. 자, 마리의 초상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초상화하면 그림 어때요? 얼굴 아주 수염까지 예전에 그 그림들 보면 그렇게 딱 정형화된 인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화병을 그린다면 화병이 딱 정형화된, 정확하게 놓여진 사람의 모습도 정확하게. 그러나 피카소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여인은 여기가 이렇게 앞인가요? 요 부분이 빠져 있나요? 자, 아니면 요 옆에 제가 여기 이렇게 가리면 여기가 보이나요?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보면 옆모습 같은데, 이렇게 보면 앞모습이고, 이렇게 보면 옆모습이고, 그렇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바로 이 마리의 초상을 그린 피카소는 1937년 이 그림을 그렸어요. 20세기 초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세기 초반에 피카소의 Portrait of Mary는 일반적인 그림과 다른 그러한 형태의 그림을 그렸어요.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우리는 지금 3D,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학습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는 3D 가상 스튜디오입니다. 그런데 이 3D 스튜디오와 다르게 그 마리의 초상, 이 작품은 당시에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입체적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피카소를 우린 입체파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과연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바로 기존의 전통 사상을 타파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의미냐? 기존의 전통 사상을 타파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형화된 그런 인물화가 아닌 거기에서 틀을 벗어난 형태죠. 그래서 모더니즘이란 기존의 전통 사상을 타파하고 전통과 대립의 각을 가진 게 바로 모더니즘이다. 그래서 전통에서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게 바로 모더니즘이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라고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모더니즘에 관해서 오늘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모더니즘에 관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클래스 과제란에 이 얘기를 정리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모더니즘은 언제냐?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뭐냐? 모더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2개 얘기하면 어떤 작품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에 관해서 그림을 이해했다면 그러면 과연 모더니즘 시대에 그림의 예술의 세계에서는 그런 변화가 왔는데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들은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 특히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의 삶에 있어서 여성들의 지위는 어떠했을까? 왜 그럼 남성들의 지위는 얘기 안 하고 여성들의 지위를 얘기하겠다는 거냐? 우리가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 여성들의 삶에 관한 얘기가 많이 들어있고 남성들의 삶은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주의의 삶이 그대로 이어져 나오는 상황이었었고 그 상황에서 여성들의 삶이 이 모더니즘 시대에 접어들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 여성의 주체, 그녀들의 삶은 어땠을까? 이런 것을 보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의 특징적인 모더니즘과 여성 주체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9세기라고 하면 1800년대부터 1899년까지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모더니즘 하면 19세기 중반, 20세기 초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9세기와 그 이전에 사회에 있어서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삶은 어땠는가? 이걸 왜 지금 얘기한다? 바로 여기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부터 볼 것은 영국 사회를 중심으로 보려고 한다. 왜 영국 사회를 중심으로 보려고 하냐? 자, 유럽에 있어서 대표적인 문학 작품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서양의 역사에 있어서 볼 수 있는 게 영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같이 나와진다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이 시대는 그럼 우리나라의 이 시대는 어떠냐라고 말하면 어떠냐고 묻는다면 우리나라는 당시에 조선시대였었습니다. 그렇죠? 구한말 시대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당시는 그 서양의 역사에 있어서 여성의 시대, 여성 주체의 변화라든가 모더니즘에 대한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은 논할 때는 아니고 지금 이런 변화는 서양에서 요 시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점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9세기, 21세기 그 사이에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들여다보고 작품을 통해서 주제를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문학 작품을 특히 인문 고전들을 많이 읽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문학 작품이나 인문 고전들을 읽는 이유는 바로 어떤 거냐 하면 간접적인 체험,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의미냐면 나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아니면 서양 역사의 그 1000년 동안 지배됐다는 그 중세시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가 그 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시대로 가냐? 바로 무엇을 타고 가면 됩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됩니다. 근데 타임머신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타임머신을 누가 갖다 줬나요? 타임머신이 없어요. 그 타임머신은 어디 있냐? 바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그 책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들어가서 그 시대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시대 속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게 바로 책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더니즘에서 여성 주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또 해보겠습니다. 자, 여성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자, 여성들의 지위는 어떠했는가? 여기까지. 그리고 여성 작가의 작품과 대표 작품은 어떠했는가? 그럼 문학에서 바라보는, 특히 남성 작가가 바라보는 여성은 어떠했는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